전고점이 한 3,200 중반쯤 갔던 것 같은데 3,300포인트 넘지 못하나요? 3,500, 600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뭐 조자님 그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작년하고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굉장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회복되는 시장이라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도 많이 낮아질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혼자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바탕이 돼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데 여러 가지 시차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제일 처음에 결정하는 게 우리 흔한 말로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 분석을. 근데 그거를 해봤는데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면 안 되는 때다 그러면 그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들어갈 때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작년보다 올해는 여러 가지 부침이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신경 쓸 일도 많고 정신도 많이 차리셔야 되고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6월 지나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 달렸어요. 시장이 너무 달렸고 풍부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나면서 사실은 1월 11일 이후에 시장은 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는 게 맞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풀어놓은 돈 다시 뽑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줄어들면 시장이 붕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건데. 테이퍼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게 테이퍼링.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하나의 충격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주식시장이 뭐 늘 충격이 없었냐? 아니에요. 아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박 대통령 11.6 때 현지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딱 3일 빠지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재건 호재건 시장에 그게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거를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금방 그거를 소화해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 약간 그 무서움 있잖아요. 테이퍼링 하면 어떡하지? 하는 무서움에 대한 그 선제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딱 나오면 그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자금 줄이는구만 하면 줄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무조건 조이는 게 아니라 그럼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소위 말하는 선도주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별로 거칠 게 없다. 다만 그 슬로프가 기울기가 작년 같지는 않다. 이제 보통의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죠.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반기 가면서 3,500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웨이 매매밖에 못해요. 물론 뭐 한 4, 5천 명 공매도 신청했다니까 그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원웨이 매매를 해야 되지만 시장은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장은 떨어져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길을 지금 막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유리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위법만 아니라면 뭐든지 하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2분기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게 자꾸 테이퍼링 때문에 갇혀져,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딱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쭉 나간 걸 끝까지 지킨다 이런 거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렇게 블로업돼서 확 뻗을 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뻗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저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그 두려움이랑 악재 때문에 좀 좋은 것들이 좀 묻히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네. 기술 성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연준에서 우리 이제 금리 좀 손 대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네. 툭 빠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모든 재료를 땡겨다 쓰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끝까지를 상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최악의 테이퍼링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남보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리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반응이 일어나고 위든 아래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야단 법석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야단 법석이에요.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미 테이퍼링도 시장이 많이 녹여내고 있다. 전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점 찍는 행위를 연준이 해줄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정된 재료로 이미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상당히 그때는 짧게 오히려 끝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4월 이제 고용 쇼크로 사실 조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일단 좀 제동이 걸렸지만 6월 FOMC 회의에서 또 다시 언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옐런 장관도 그렇고 그분이 뭐 연준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냥 막 얘기하시겠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날 한번 변죽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얼른 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관료들이 하는 그 방법이죠. 한번 툭 던지고 또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게 이제 거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계획된 시나리오이잖아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게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막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뭐 앨런 머스크처럼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왜 딱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시장이 좀 델리케이트하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기술 성장주가 덜커덕 주저앉고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 뭐 그 미팅에서 또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아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그거는 테이블 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이블에 없어요. 저기서 갖고 와야 되는 재료. 뭐 테이퍼링 없어. 그냥 경제 살려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이게 테이블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언제 꺼내도 이제 이상하지가 않은 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잦아지잖아요. 자꾸.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시장이 뭐 그랬댔다가 또 연준 부의장이 뭐 아니랬다 그러니까 또 그랬댔다가 또 무슨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뭐 2024년에나 손대야 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미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장 6월이라도 여기서 뭐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잠재된 재료. 근데 사실 이 재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잠재됐을 때 더 시장을 괴롭혀요. 이게 그냥 딱 해서 결정이 나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시장이 6월 연준 회의 때까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쭉날쭉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결정한 거 말고 누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의견을 그렇죠, 얘기하는 의견이죠. 거지.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나오면 좀 회복했다가 또 아니면 또 했다가 이거를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증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거 공격하는 이제 뭐 헤지 펀드 주로 이제 숏 많이 쳐서 하는 애들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런 찬스만 있으면 대만도 막 개인들 레버리지 많이 걸렸지. 또 IT 회사가 상위에 딱 TSMC부터 시작해서 랭크돼 있지. 그 기술 성장주로 일단 분류되니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현물 공매도도 할 거고 옵션도 할 거고 선물도 할 거고 파생이랑 연결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옵션 만기 됐어요.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대만은 수요일에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그날 딱 잡아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놀래 자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한국이라는 건 그 아시아권에서 대만 옆에 있는 대만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데잖아요. 비교적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는 이제 유탄 맞은 거죠. 이게 막 빠지니까 이게 분위기가 야 그러면 한국도 좀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짧다. 내가 알아보니까 얘네 이거 원래 짧게 치는 쇼쟁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노린 거다. 순간적으로. 근데 뭐 그게 위법이 아닌데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또 대만이 그랬다가 막 하루에 5점 몇 %씩 막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 그게 다 끝난 거야? 그럼 진짜 테이퍼링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대만 하도 주가 빠지고 공격 대상이 되면 우리 옛날에 IMF 때 외환위기 때 봤지만 걔네들 공격해서 맞들리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 안정기금, 증안기금이 이제 좀 떠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막 누가 옆에서 뭐 종목해서 뭐 세력이 얼마까지 올린답니다.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 전체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주식은. 그래야 이게 실수를 안 하는데 그냥 딱 내 주식에 꽂혀갖고 그것만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딴 데는 몰라? 난 모르겠어.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로 말하면 이제 옛날 부동산 할 때 올해는 좀 그랬지만 프리미엄만 먹고 관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요새 IPO 시장이 딱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읽어야 돼요. IPO 자금이 들어와서 뭐 걔네들이 환불해서 다시 나갈 때 청약금 환불할 때 일부가 남아서 그게 수요의 보탬이 되겠지. 성격이 달라졌다고. 지금 딱 보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걔네 피만 먹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좋은 기업에 내가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주주가 돼서 그 기업이 얻는 이익을 쉐어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피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IPO 시장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죠. 근데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우려로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최근에 뭐 올해는 가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주로 가야 되나? 또 계속 올라갈 테니까 가치주가 요새 그게 고민이 제일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예전엔 자본자유화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는 기술 성장주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기술 성장주하고 조금 결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좀 왜냐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기술 성장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수출 많이 또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뭐 그런 수준이고 또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뭐 일부 해외 진출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도메스틱 시장만 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도메스틱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지금 얘네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페이, 뱅크 막 IPO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옛날 같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좀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저는 이제 그 가치주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치주라는 게 종래에 우리가 이제 부킹돼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뭐 PBR 이렇게 해서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옛날에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문 앞에 놔주세요.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돼도 문 앞에 놔주세요는 계속된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과 문을 열고 만났어요. 이제 그게 사라졌죠.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건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한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 잣대를 옛날 가치주 평가하던 잣대를 끌어다가 주식 산다는 게 미래를 사는 건데 미래를 왜 과거 틀에다가 자꾸 분석을 하려고 듭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제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건 저는 이제 간단한 거죠.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라. 이게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어야 되는데 가치주, 성장주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냐? 그렇죠.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데 이걸 안 하세요. 그리고 맨날 무슨 가치주, 뭐 성장주 이 논쟁에 휘말리는데 내가 왜 그 논쟁에 휘말리냐 이거죠. 내 돈 갖고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거 확인하는 길이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료들.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엔터만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보셔라 이거예요. 암만 개미 투자자라도. 그렇죠. 보시고 나서 얘네 돈 버는 거 맞네. 확인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앞으로도 벌 수 있니?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기업이 속한 그 산업이나 이거의 발전, 그러면 그 또 산업 리포트 보면 공짜로 네이버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그 진짜 그쪽에 전문가들이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그거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쪽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두 개가 다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인베스트먼트 풀에다가 넣는 거예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풀이 뭐예요? 우리 수족관 같은 거잖아요. 관심 종목. 거기다 넣고 보라 이거 얘를.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싸게 사고 가능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제가 돈을 벌고 있니? 앞으로도 버니? 이거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인데 이게 끝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주시장 입문하신 분들이 무슨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전체를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떠독이에요?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 종목, 인베스트먼트 풀에 들어간 종목을 가능하면 싸게 사고 가능하면 비싸게 팔고 하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과거를 추적해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면 되겠다. 근데 그거를 누가 귀신처럼 딱 맞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상 개인 투자가는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파셔라. 그러면 종합해 보면 그게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이 암만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주씩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귀찮은 일도 아니잖아요. 요새 무슨 주문 내는데 뭐 귀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접근 방법을. 그래서 이 성장주, 가치주 같은 이분법적 논란은 이제
끝내고 네. 그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면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김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성장률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네. 가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것도 꽤 그렇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는 산업주들도 엄청 올랐어요. 네. 한 200% 이상 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가격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그 두 가지예요. 버느냐 벌 수 있냐. 버느냐 벌 수 있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못 버는데 네. 요게 되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많은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가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게 성격상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신물질이나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진짜 막 돈을 때려 벗어 이거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더라도 세계 최초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벌써 이 가치가 막 툭툭툭 떨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 주식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전체의 어느 부분만큼만 내가 그런 주식을 하겠다. 예.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찌라시 이런 데서 뭐 귀동량에서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돈 잘 벌고 있니? 아니. 앞으로도 잘 벌, 아니. 근데 세력이 이거 얼마까지 올린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시면 황당한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얼마까지 보낸 데만 들리거든. 세력이 얼마까지 보낸 데만 그렇죠. 들리니까. 그것만 먼저 계산이 되니까.